자, 이번 시간 이제 그 몽골의 침략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무신정권까지 공부를 했고요. 페이지는 118쪽이고요. 우리가 몽골의 침략을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무신정권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무신들이 판치는 세상,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고, 그 자신들의 배만 불렸고, 정치는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118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나타냈는데요.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자, 그곳에서 보시면 일단, 자, 우리가 금과 4대 관계를 체결한 고려고요. 그리고 금이 송을 쳤습니다. 그래서 남송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금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었죠? 고려에서는 무신정권이 있었고, 이 무신정권이 들어가면서 뭐 어떻게 보면 역사가 진짜 거꾸로 가는 거죠. 완전히 폐쇄적이고 부패한 권력이 집권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무신정권. 자, 이런 세상에서요. 일단 뭐를 한번 세계지도를 한번 그려보고, 세계지도 그냥 대충 뭐 그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뭐 이게 뭐 엄청 중요하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세계지도를 좀 한번 그려보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리는 세계지도니까 뭐라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큰 나라, 그렇죠? 대구 됐습니다. 그래서 됐다. 뭐 따지지 마세요. 그냥 볼게요. 뭐 나머지 부속 도서는 그냥 뺐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려지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금나라고 송나라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거라는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요쪽 중원 대륙 저쪽 위에서 몽골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몽골족이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징기스칸이라고 아시죠? 징기스칸. 여러분, 칸이 뭐냐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래서 징기스칸이 등장을 해서 엄청난 싸움꾼들이죠. 몽골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급성장.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있죠? 무신정변이에요. 와, 칼질하고 있죠. 이렇게 커서 어느 정도까지 크냐면 이렇게 엄청난 대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 몽골 제국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제국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먹어요. 다 먹어. 이 몽골 애들이 이렇게 쉽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얘들 입장에서는 힘들었겠지만, 이렇게 쉽게 전 대륙을 거의 다 먹을 정도로, 유라시아 대륙을, 뭐 유럽 근처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동유럽도 먹고. 이렇게 된 큰 이유는 뭐냐면, 얘들은 그 복속을 시키고 그 나라를 아예 그냥 쑥대밭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냥 복속했다, 항복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이제 이쪽 가죠. 그러니까 여진족이 살고 있잖아요. 금나라, 그렇죠? 여진족과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겨요? 당연히 여진족은 완전히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여진족이 깨집니다. 자, 여진족이 깨지는데 이 틈을 타서 몽골 애들은 치고 들어가겠죠. 그랬더니 여기에 살고 있는 누가 있어요? 거란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이 거란 유목민들을 깨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 되지도 않겠죠. 그렇죠?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유목민들이 이쪽으로 가면 여진족이 있고, 이 북쪽으로 가면 너무 추워서 못 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려로 쳐들어오는데요. 이것이 이 거란의 재침입이에요. 그래서 거란이 다시 한번 쳐들어오는데, 이때 우리 고려에서는 무신정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동성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강동성에서 거란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란이 예전에 올 때하고 좀 틀려요. 문 좀 열어줘 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가 지금 무신정권이니까 죄다 무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얘들도 우습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5,0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박살낼 수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
후퇴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순 없죠. 왜? 뒤에 누가 쫓아와요? 몽골 애들이 쫓아옵니다. 이 몽골 애들이 무지막지하게 죽이고 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얘들이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고려도 문을 엽니다. 그래서 쳐버리죠. 그러면서 치면서 얘들도 치면서 공중 분해되는 것이 거란족이에요. 이 공중 분해되는 것이 거란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남지요? 몽골과 고려가 남아요. 그래서 이 몽골과 고려가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니 이것이 광동성의 역이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몽골이 고려에 요구하게 됩니다. 뭐라고? 자, 우리가 니들 위험해서 니들 나라 국가 위기에서 우리가 구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하고 친해지자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려에서 무신 정권이 얘들이 혼날라고 지금 집에 가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집권 세력 누굽니까? 최후가 이 사실을 알고요. 이 최후가 바보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몽골이 엄청나게 큰 대제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문 열어줘 라고 하죠. 그래서 문 열어주는데 칸의 뭡니까? 이 몽골의 사신으로 온 사람이 저고여라는 사람이에요. 이 저고여라는 사람이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데 완전히 거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칸이 보낸 사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라라는 거야. 예전에 니들 국가의 위기에서 우리가 구해줬으니까 우리한테 공납을 해라고 공납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그렇죠? 5,000명 이런 거 니들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기는 거고 결국에 니들이 어떻게 보면 국경을 침범한 거야. 그런데 니들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최후가 박살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저고여가 야, 니들 이러면 재미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확 지금 살려줄 때 가라고 하죠. 알았어, 나 칸에게 그대로 보고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이 압록강 근처에서요. 강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고여가 피살당해요. 그러니까 저고여가 피살당했다는 건 이거 큰 문제죠. 왜? 사신을 죽였다라는 거죠. 사신이 죽었다면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외교 문제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당시에 몽골족, 몽골 제국을 거느린 이 나라는 이 고려, 조금 이따 이제 이 송도 마무리를 지어요. 그리고 여기에 원, 그리고 이쪽 너무 크죠. 그래서 4개로 쪼개요. 그래서 기착구 한국, 일한국 이렇게 해서 한국을 4개를 만드는데 한국은 칸국, 칸이 지배하는 나라. 그래서 4개의 나라를 원이 지배하는 5개의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게 제국입니다. 그래서 원 황제가 이 나라 왕들을 지배하는 거죠. 이게 제국이죠.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몽골이 다 깼어요. 여진도 깨고 거란도 깨고 다 정리를 했는데 이 고려 쬐까는 나라만 덤비는 거지. 짜증나는데 대국이 그냥 쓸데없이 칠 수는 없고 이걸 가지고 명분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거를 위조를 해요. 그래서 목격자를 찾는다. 그래서 저고여가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고려 사람들이 죽였다라는 이 증언들만 이들만 모아서 증거를 위조하고 그 다음에 거봐라, 사신을 니들이 죽였지 우리가 쳐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버릇을 고쳐줄게 하면서 쳐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몽골의 침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되지요. 자, 고려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렇죠? 몽골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책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거기에서 보시면 118쪽이죠. 2번 13세기 몽골의 침입인데 양괄 1번 배경, 동그라미 1번 몽골이 커져요. 13세기 초 몽골족이 통일국가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몽골에 쫓긴 거란이 고려에 다시 침입하는데 그림 밑에 보시면 강동의 역이라고 해서 처음 저촉했다라는 거죠. 양괄의 2번의 전개입니다. 자, 몽골이 1차 침입을 해요. 1차 침입을 하는데 이제 아주 그냥 박살납니다. 고려의 무신정권. 아까 보셨잖아요. 지도에서. 고려는 조그만한 나라. 그렇죠? 몽골은 엄청나게 큰 대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아주 큰일 났죠. 그러니까 몽골 사신 저고여가 피살됐다. 이걸 가지고 증거를 위작해서 명분을 삼아서 쳐들어오는데 다 우리가 깨집니다. 다 깨지는데 이 박서 장군이 지켰던 이 귀주성만 함락이 안 돼요. 이 몽골 애들은요 이렇게 칩니다. 쳐들어오죠? 그러면
이 인원수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렬로 쫙 펴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내려오죠. 그래서 쭉 내려와요. 동시에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하나의 성에 막히면 여기에서 다 들어와 이렇게 박살을 내죠. 그 다음에 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뭐 하냐면 불을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그냥 느낌이 오세요? 느낌이 안 오죠? 그냥 쫙 해서 지점 저기 포인트야 저기까지 가요. 쫙 불 질러 쫙 불 지르고 가자. 그럼 이건 뭐 완전히 상천 강토가 다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불바다가 돼버리죠. 이렇게 내려왔던 것들이 몽골족이에요. 근데 이 내려오다가 박수의 귀주성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고려에서는 항복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포위하고 있는 귀주성에 이 왕이 직접 친서를 보내서 문을 열어라. 그래서 박서 장군이 문 열고 거기서 투항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복했죠. 그래서 모든 요구를 수락하게 돼요. 야, 그래야 이제 일단 항복했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퇴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얘들이 얘기하는 요구 조건은 엄청나요. 뭐 수달피 5만 마리 가져라. 아니 수달이 어딨다고 말 몇백 필 갖고 와라. 뭐 그걸 단순간에 갖고 오라고 해버리니까 지금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은 양을 곡물로 요구를 합니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2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총 6차례로 쳐들어와요. 6차 침입까지 가는데 우리는 이제 1차, 2차 침입에 관심을 좀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최후는요, 안 되겠다. 한번 전쟁을 해봤는데 도저히 우리가 버틸 수가 없죠.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강화도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이걸 한밤중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몽골 애들이요 전쟁을 했을 때 아까 보셨죠? 어디를 안 해요? 해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해전은 육전에선 다 이겨.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요 강화도로 냅다 피난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한밤중에 가버리는데 이 서울에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서울은 개경이니까 이 개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궁이 막 움직이는 거거든. 사람들이 막 짐 싸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봤더니 왕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옮기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싹 다 강화도로 몰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강화도가 갑자기 포화 상태가 되지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강화도에도 갑자기 도시 문제가 생겨버려요. 집을 막 집 지을 수도 없고 집을 막 그때부터 일단은 막 비가 쏟아지는데 그때 막 그 이동해가지고 간신히 강화도에 도착을 했는데 궁은 없죠. 그러니까 천막친데 그냥 그 비가 새는 그 초가집에 거기에 왕이 조금 있다가 거기에서 며칠 묵어요. 그런 다음에 그때 부랴부랴 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옮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자신의 최후의 집도 엄청 되걸 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만드는데 시간 걸리지. 그러면 귀족들은요 역시 다 수탈해가지고 나와 이거 내 땅이야 그러면서 집 짓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백수들이 엄청나게 많죠. 뭐 하여튼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 그 강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도적대들이. 그렇죠? 이게 이제 강화도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 이쪽에서 육지에서는 육지대로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난리가 났겠죠. 자. 근데 이제 막을 수 있는 광구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다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지. 그런데 여기에서 막혔는데요. 여기 어디냐면 용인이에요. 용인의 이 처인성에서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처인성을 못 뚫어요. 이것이 지금 경기도 용인인데요. 이때 김윤후가 여기에서 장수였는데 이 김윤후는요. 장수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승병이에요. 승병. 이때 그 스님이었단 말이죠. 스님이 의병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에서 끝까지 막자라고 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포위가 됐어요. 그 성이 포위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김윤호가 관에 가서 그 지방관한테 내놔. 뭐예요? 문서 내놔. 문서를 줬는데 그 문서가 뭐냐면 노비문서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노비문서지요. 이걸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태웠어요. 그러면 이제 노비들이
여러분들은 해방됐습니다. 그러면 양인이 됐죠. 평민이 됐어요. 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강토를 몽골한테 뺏긴다면 다시 우리는 몽골의 노예가 되는데 그러겠냐? 안 그러죠. 그러니까 사기가 올라요. 게다가 전공을 세우면 내가 왕에게 직접 가서 여러분들 공치사를 하겠다. 확 올리죠. 그러니까 이 처인성에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처인성 전투 마지막에 이제 김윤호가 딱 해서 활로 탁 쏘는데 그때 2차 침입에 그 그 최고 사령관이 누구냐면 살리타이였어요. 이 살리타이라는 적장이 있는데 이 살리타이를 한 방에 사살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살되는 그 순간에 성문이 열리면서 와 하고 몰아치니까 애들이 지휘관이 없어졌죠. 완전히 그냥 뿔뿔이 흩어지면서 퇴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침입을 우리가 당당하게 막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강화도에 소문이 나가지고 강화도에서 왕이 직접 부르고 김윤을 공치사 하는데 관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김윤주가 안 받겠다 그래요. 안 받겠다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또 3차 침입이 또 쳐들어오는데 이때 다시 김윤우가 의병을 모집하는데요. 이때는 사람들이 싫어. 내가 왜? 그러면서 이제 안 모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왕이 다 우리 버리고 갔는데 뭘 안 싸워. 난 그냥 국가 없어도 되고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김윤우가 다시 가서 관직을 받고요. 이때 관군의 장수로서 활약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김윤우의 활약, 이건 무조건 나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인성 전투 꼭 기억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3에서 6차 침입,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이 불타버려요. 이거 보세요. 경주까지 가서 불질러 버렸다니까. 근데 이때 스님들이요. 거기에서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끝까지 같이 불타서 거기에서 이제 몽골 애들이 나와 안 나가죠. 그러면 이제 불나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별일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강화도로 천도에서요. 이때 뭐 했냐면 8만 대장경을 또 조판합니다. 우리가 유네스코 대장경 지정문화재지요. 이 8만 대장경을 이때 조판해요. 강화도 천도에서 조판을 하니까 이것도 시험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3에서 6차까지 다 있는데 우리는 2차만 기억하면 되겠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났겠죠. 이 우리나라는 불바다가 됐어요. 고려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냥 불질러 버렸잖아요. 쑥대밭이 됐고 여기는 다 그냥 몽골 애들이 점령을 했는데 여기만 못 가는 거지. 여기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고 근데 강화도는 강화도대로 문제가 있죠. 왜? 강화도에서요.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 강화도로 갔을 때 도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도적대가 많다는 거야. 이 도적대가요. 낮에는 돌아다니겠어요? 아니요. 밤에만. 그러니까 이 최후가 이 도적대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야별초를 조직을 해요. 이 야별초가 이제 밤에만 특별히 관리를 써라. 그래서 밤에 도적대들 잡고 막 이렇게 해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밤야자 써서 야별초라고 부르는데 이 야별초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백수들이 다 욜로 가입을 하게 돼요. 왜? 욜로 가면 먹여주죠, 재워주죠,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좋죠. 이 야별초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야별초가 커지니까 이걸 하나 가지고 안 되겠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야별초를 2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좌별초와 우별초, 좌우별초로 이별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쪽에서 몽골과 끝까지 저항하다 싸우다가 포로가 된 관군들, 고려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야, 목숨 걸고 탈출을 합니다. 쫙! 그래서 여기에 신의군이라는 이름으로 합류를 하니 군대가 몇 개죠? 3개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삼별초예요. 그러니까 이 삼별초는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사병 집단입니다. 최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하는 임무는 뭡니까? 국가 수비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공적 임무를 띈 사변 집단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양과로 3번의 영향을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원 간섭기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최후가 와 정치를 잘했나 보다. 안 그랬어요. 이 최씨 정권은요. 강화도에 갔잖아요. 이 강화도에서도 왕이 있는 궁궐이 있잖아요.
왕을 계속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들은 견제하면서 왕이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들은 여기에서도 술 퍼마시고 놀고 있어요. 여기는 불나고 난리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거기에서 수탈한 그 모든 것 가지고 다 퍼먹고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있고, 왕은 이거 어쩔 거냐. 백성들은요 다 등 돌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호복. 그러니까 몽골 애들의 옷으로 갈아입고요. 몽골 말을 배우고, 그리고 몽골하고 딜을 하고 있어요. 계약을 하고 있고 몽골 애들하고 막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몽골 애들은 독특한 게 뭐냐면 얘들은 개방 정책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능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신분 출신 국가는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능력만 있으면 다 관리로 채용을 하니까 얘들이요 군대가 왔을 때 길을 터준 앞잡이들, 이들이 관리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 백성들이 몽골 애들 괜찮네, 우리 먹고 살 거 없는데 먹고 살 거를 주네, 그러면서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길 기다리는 상인들도 생기고 주막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변발하고요.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하는 거야. 변발하고 외국 몽골 말 쓰고 고려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죠? 왜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은 고려 버렸잖아요. 백성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거예요. 이때 신하들이요. 의식 있는 신하들이 이것을 보고 무신들이 계속 관리하죠. 감시망을 피해서 새벽에 왕을 만나기 시작해요. 이 궁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런 사실을 다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났구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신하들이 그럽니다. 몽골 애들한테 투항하자라는 거죠. 항복을 하면요 목숨을 살려주는 것은 살려주는 것이고, 게다가 그 나라의 문화까지 존치해 준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왕이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몽골과 투항하는 협정까지 다 맺어놔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끝난 거예요. 전쟁은 다 끝났고요. 강화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골과 강화를 하게 되고요. 이 틈을 타서 얘들이 술퍼마시 놀고 있는 틈을 타서 왕당파가 형성이 되고, 이 왕당파는요 때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거꾸로 야반도주를 하자. 그래서 개경으로 환도하는 거예요. 이 개경으로 환도하는 그 순간 얘들은 웡 하는 거죠. 개경으로 환도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죠? 몽골 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몽골 애들하고 힘을 합쳐서요 오히려 남아있는 얘들을 제끼기 시작하니, 이것이 또 고려, 몽골, 그래서 여몽연합군이 만들어지고요. 여몽연합군이 이제는 배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신 정권만 여기 있는 거죠. 무신 정권 정부에서 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왕이 도망갔어? 이거 뭐야? 근데 배 만들고 있죠.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데, 그것이 삼별초가 버텨요. 얘들은 뭐 이때 되니까 완전히 속된 말로 따라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삼별초만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우리라도 끝까지,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왕이 지금 이렇게 이건 안 된다. 고려의 자주성을 확립하자라고 하면서 몽골과 끝까지 저항을 하는데, 이것이 삼별초의 항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경으로 환도했을 때가 1270년이거든요. 이 1270년부터 1273년까지인데 연도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건 알아야지. 개경환도 한 다음에 삼별초의 항쟁이 있었다라는 건 아셔야죠. 그래서 이때 끝까지 저항하는데 배를 만드니까 이동하자. 그래서 진도로 갑니다. 진도로 갔는데 또 오니까 이땐 제주도까지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이 제주도에서 우리가 삼별초의 항쟁 막이 내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때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몽골 애들이 뭘 얘기하죠? 야, 숙였지? 그럼 우리나라 속국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 문화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지켜줄게. 대신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 정치 우리가 다 해줄게. 그대로만 하면 돼. 이게 이름하여 이 원나라가 간섭을 들어왔다. 내정 간섭이 들어왔다. 이름하여 원간섭기가 시작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간섭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 고려는 고려라고 쓰지만 원간섭기, 원이라고 읽어도 될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변해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친원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이 친원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로운 권문세족이 등장을 하는데 아주 대놓고 부패 세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봤죠? 왕이 뭐 힘이 있습니까? 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왕 뭐 아무것도 아니고 자 원나라의 그 사신으로 온 사람이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가만 있어봐. 난 원나라에 친해져야지. 그러면서 원나라에 가죠. 자신의 재산을 다 들고 원나라에 가서 원황제를 만나가지고 저 관리 좀 해주세요. 관리해라. 뇌물 받았고 관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 딱 와서 나 원나라 관리야. 나 고려 관리야. 이렇게 되고 난 원황제가 칙서를 내려줬어. 엄청난 거지. 그러면 이제 못 건드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점차적으로 원나라에 이런 형세가 펼쳐지는 이것이 원간섭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암울해지는 시기가 온 거죠. 자, 118쪽에 양괄호 3번의 영양, 동그라미 1번의 원간섭기가 시작됐고요. 기역번의 개경환도,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함했고요. 개경을 환도했죠. 그 다음에 부마국 지위를 얻게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2번의 선별초의 항쟁, 어떻게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가게 되었다. 자, 이제 119쪽인데요. 119쪽에 원간섭기의 내정 간섭을 한번 볼게요. 엄청납니다. 자, 영토를 뺏겨요. 쌍성총관부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쌍성총관부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배하겠다. 뭐예요? 이쪽 땅 다 먹겠다라는 거고, 동령부라고 해가지고 서경, 평양에다가 동령부를 만들어 놔요. 다 먹겠다라는 거고, 탐라총관부까지 만들어요. 제주도까지. 뭐 이거 다 먹겠다는 거잖아요. 이 동네는 원나라니까 원나라 관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지. 자, 고려의 관제는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충렬왕이잖아요. 그렇죠? 충렬왕이 최초의 충땡왕인데요. 왕의 시호는 누가 정해줍니까? 왕이 죽고 나서 신하들이 지어주는 건데, 살아생전에 원나라에 충성했다라는 이름의 아주 모욕적인 칭호거든요. 충렬왕, 그렇죠? 충땡왕. 자, 이런 왕인데 왜 그랬냐면 일단 속국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 왕이 얼마나 비참한 생각을 했냐면, 왕이 만약에 반원 정책,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을 하잖아요. 그럼 원나라에서 그걸 알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왕이 누구? 쟤야? 쟤 잘라. 그러면 왕이 폐위돼요. 그리고 뭐 그냥 왕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앉혀버리죠. 친몽골, 친원 성향을 가진 왕을 앉혀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엉망진창이고, 게다가 우리가 이성육부를 갖고 있었잖아요. 몽골에서 보니까 야, 이성육부? 니들 뭐 우리하고 동격이야? 다운시켜. 그러면서 관제를 격화시켜요. 관제가 격화되면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성육부? 야, 성이 니들이 참 내가 웃기고 있네. 야, 낮춰. 부로 낮추고, 야, 육부 낮춰. 사사로 낮추고, 사로 낮추고, 막 그러면서 다 격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만약에 반원 정책을 했다. 그래가지고 잡아와. 그러면 원나라로 잡혀가죠. 그러면 잡혀가는 과정에 완전히 개끌듯이 끌려가고, 사신들이 왕의 따귀를 때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런 모욕적인 일을 실제로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어떤 지위를 얻는데요. 그것이 부마의 지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마국이 됩니다. 이 부마는 사위라는 뜻이거든요. 자, 원나라의 황제가 있지요. 이 원나라의 황제 딸과 우리나라 왕이 결혼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부마가 돼버리죠. 그럼 부마국. 그렇다면 문제는 틀려져요. 자, 원나라에서 사신이 왕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됐죠. 이놈 자식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거꾸로 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나 니네 황제 사위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러면서 이런 지위 정도는 얻을 수가 있었다. 이게 부마국 지위인데요. 자, 양괄호 2번에 고려의 관제인데 1번 배경 원의 부마국 사위의 나라가 되면서 왕실의 호칭과 관제도 격화가 되고 나쁜 것만 있었는데 좋은 것도 조금 있었다는 건데 필요 없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중앙관제의 변화. 그래서
이성육부가 격화되죠. 그래서 이성은 첨의부, 육부는 사사로 이렇게 이제 관제 변화가 되고요. 니은번에 권력기구가 변화하는데요.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그렇죠. 중추어는 밀직사로 권한과 기능이 또 변화되고, 그래서 이때 원간섭기 때 모든 게 쑥대밭이 되니까 하나는 살립니다. 그것이 도병마사예요. 그래서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이름을 바꾸고 최고 권력기구가 되죠. 임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바뀌고, 자, 중추어는 밀직사로 권한의 기능이 변화되고요. 동그라미 3번에 내정간섭. 자, 그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왕이 얘기할 때 짐은 국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짐이라는 얘기는 나를 칭할 때, 자신을 칭할 때 짐이라고 쓰는데 못 써요. 고가라고 써야 되고, 예전에 폐하라고 했으면 무슨 폐하입니까? 다운됐으니까 전하 이렇게 되는 거고, 태자는 세자로. 그래서 왕의 시호의 뒤에 조나 종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충땡왕으로 충성할 충자를 써서 원나라에 충성한 왕이다라는 모욕적인 칭호로 격화된다. 자, 니은번 내정간섭기구가 있는데요. 개경에는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이 정동행성은 말 그대로 동쪽으로 간다라는 기구인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고려를 먹었죠. 고려를 먹었으니까 이제 어딜 치겠다? 그 하나 남은 일본을 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본을 원정 가려고 했었는데 이 동해 바다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원정을 꾸려서 갔는데 이 일본에 도착하지 못해요. 그걸 2차례나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수장당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원에서 그 일본 원정 가는 건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 기구가 아깝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쓸까? 없앨까 하려다가 그럼 내정간섭 기구로 쓰자 그러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동행성에 대해서는 따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문소, 정동행성의 안에 있는 재판소예요. 이문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래 다루가치라는 놈이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나쁜 놈이에요. 뭐냐? 일본 앞잡이에요. 일본이래. 일본 우리 일제시대 일본 앞잡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나라 앞잡이. 그래서 감찰관이라고 해가지고 말은 그럴싸하지만 찌르는 거지. 딱 봐고 그러고 찌르고, 얘 독립운동에 찌르고 막 그랬던 애들이 다루가치입니다. 자, 양과로 3번에 영향이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자원수탈.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지. 자, 고려의 여성들은요, 이제부터 하나의 물건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쁜데, 고려의 여성들 굉장히 이쁜데, 자, 쟤들 바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납을 바치는 여성, 그래서 공녀 라고 하는데 공납을 바춥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건물을 하나 세워놓고 그것이 이름이 결혼도감이에요. 이 결혼도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여성들을 차출하는 거죠. 배우자 없는 여성들을 차출해서 이것을 가지고 공녀로 납품을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어서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데요. 이 고려의 여성들이요, 공납으로 바쳐진 여성들이 이 공녀로 가면 뭘로 되냐면 노예시장에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노예시장에 팔려가지고 노예시장 나가면 막 중앙아시아 서역으로 막 팔려가고요. 제일 운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대갓집 노예로 팔려가는 거, 혹은 엄청난 그 사람은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이런 사람 정도면 나라를 구했는데 공녀로 갔겠어요. 하여튼 공녀에서 제일 잘 된 거는 그 원나라의 궁녀가 되는 것. 요것은 최고죠. 하여튼 뭐 그렇게 팔려가는 사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관리들이 자식을 낳으면 엄청나게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아들, 딸 구분 없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뭘 낳아도 눈물을 펑펑 쏟죠. 아들을 낳으면 이것이 커서 원나라 앞잡이가 될 것이고, 딸이 나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애기를 낳는데 딸 낳으면 뭐가 돼요? 안 팔려가면 다행인 거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찍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것이 조혼입니다. 조혼 제도. 그러니까 배우자 없는 여성만 차출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으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혼인을 시켜버리는 조혼이 유행되는데, 이 조혼은 이
이 원 간섭기 때 영향입니다. 결혼도감. 자, 그리고 매를 잡아오라고 해요. 그래서 매를 잡아서 자신들이 사냥할 때 쓴다 이거지. 고려의 매가 으뜸이다. 이 고려의 매가 으뜸인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이때요. 그래서 응방이라는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관리들은 뭐를 하냐면 이 매만 사냥하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그래서 그물 망 쳐놓고 매가 걸리면 그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자, 엄청난 사회 문제들이 많아졌죠. 그렇죠? 특산품 막 증발하고요. 자주성은 손상되죠. 동그라미 2번에. 그래서 기억번 몽골풍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몽골의 풍습이 유입돼서 우리가 유행이 돼버리는 거야. 고려 안에서. 몽골의 문화가 그것을 몽골풍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변발. 여기는 쫙 깔고 여기에서 따고 그렇죠? 그리고 호복. 그 몽골의 옷 이런 것들을 입는 게 유행을 하는 이런 걸 가지고 몽골풍이라고 하고요. 거꾸로 우리나라 문화가 몽골에 전해져서 유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고려양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친원 세력은 또 등장을 합니다. 친원파, 권문세족. 자, 이제 4번에 고려 후기의 개혁 정치인데요. 자, 무수히 많은 충땡 왕들이 무수히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요. 이 왕들이요. 그냥 원나라에 충성을 했습니까? 진짜? 아니죠. 우리나라 왕들은요. 개혁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개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 개혁 정치를 하려고 하면 원나라에서 바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원 황제가 너 폐위시킬 거야. 너 내와. 너 일로 와. 그러면서 막 엄청난 간섭. 그래서 개혁을 할 수가 없고 개혁하다가 한 3개월 하다 끝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어떤 일이 있으냐면 충렬왕, 충혜왕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왕의 아들이 왕이 이제 반원 정책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원에 끌려갔을 때 아들이 대타로 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끌려가서 이제 어느 정도 고문을 당하고 이제 넘어왔을 때 다시 왕이 되고 이 왕은 다시 폐위가 되고 그랬다가 다시 또 왕이 됐다가 이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때는 지나서요. 개혁의 움직임이 스물스물 등장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119쪽이 4번에 고려 후기의 개혁 정치. 양거로 1번에 국내 정세, 동그라미 1번 권문세족이 성장하죠. 친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신들은 다 왕 보고 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왕 뭐야? 나도 운 좋으면 왕 할 수 있을걸? 왕할 길을 우습게 알아버리죠. 자, 동그라미 2번 충선왕이 개혁을 하는데 이것도 실패해요. 다 실패. 그러다가 이제 국민왕이 들어섰는데 국민왕은 이름에서 뭐가 없어요? 충자가 없지요. 그렇죠? 자, 국민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유명한 국민왕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고려가 있을 때 이제 국민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국민왕 때 권문세족의 대표 주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우리나라에서 궁녀로 팔려갔는데요. 궁녀로 팔려간 사람 중에 어여쁜 여성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여성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성이 노예시장에 팔려갔는데 그때 이제 원나라의 내관 중에 우두머리, 지금 조선시대 상선 이런 우두머리가 우연치 않게 딱 봤는데 빛이 나는 거야, 여자가. 그래서 야, 쟤 뭐야? 그래도 궁녀래. 쟤 사와. 그래가지고 삽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성을 이 내시가 데리고 가서 숨겨놔요. 그리고 왕실 교육을 시켜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조금 이따 이제 원나라에서요. 이 황권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누가 황제가 되네, 누가 황제가 하면서 막 싸우고 막 여러 황권 다툼이 생길 때 이때 황제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숙이기 위해서 여성을 한 명 탁 등장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때 이 여성에 빠져가지고 와 이쁘네 그러면서 너 내 후궁해 라고 하면서 후궁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후궁으로 등극한 여성 엄청난 거죠. 이 후궁으로 등극을 하는데요. 이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황태자에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이 태자가 조금 있다 황제가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어머니는 황후. 그렇죠? 태자가 됐잖아요. 태자가 되니까 황후의 자리에 올라요. 황후에. 결국에 이제 황제가 후궁으로 갔다가 공녀가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후궁의 신분을 넘어서 중전, 우리나라 조선으로 따지면 중전마마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황후의 자리를 오르게 된 성씨가 기씨예요. 그래서 이 기황후인데요. 이 기황후가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 드라마, 예전에 드라마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는 엄청나게 미화를 시켜놨는데 그럼 절대 안 되죠. 거꾸로 얘기를 해놨어요. 이 기황후는요. 당시 국민왕이 뭔가 개혁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너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너 조금 있으면 너 혼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억압하고 고려를 없애버리려고 또 했었던 사람이 기황후예요. 아주 나쁜 X죠. 자, 더 이상 욕을 할 수가 없어요. 방송심의 규정에 걸려요. 저는 지키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때 이 기황후에 오래비가 있었거든요. 오빠가 있었는데 고려에 있었고 그 사람의 이름이 기철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신하들이 모이죠. 왕은 그냥 무시. 그렇죠? 왕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기철.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됐던 사람이 공민왕입니다. 이 공민왕은요. 부단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신진 세력을 굉장히 뽑습니다. 뒤로. 그래서 당시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뭐예요? 권문세족이지요. 권문세족 친원파, 이 처죽일, 그렇죠? 그런데 이때 신진 세력, 그래서 이때 그 원나라에 가서 공부를 미친 듯이 했던 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학자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겠죠. 그렇죠? 비판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이걸 실행에 옮기고 제자들 양성해서 공부를 하는 학자들이 막 생겨요. 그때 이제 공민왕이 과거 시험을 봐서 대거 등용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신진사대부입니다. 이 신진사대부는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그 유명한 성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성리학자들이 대거 진출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의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이들은 재산이 있어요? 거의 없죠. 이들은요, 재산이 엄청나요. 권문세족의 재산은요, 산과 강을 경계로, 산과 산을 경계로 했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나쁜 사람들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하지만 이제 이들은 힘이 없죠. 이만큼 대 이만큼이니까 싸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면서 신진사대부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이때 기황후가 계속 간섭을 할 때요, 고려는 공민왕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때 그 북쪽에서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자, 얘들은 몽골족이죠. 몽골족이 중원의 대륙인, 원래 중원의 주인인 한나라 사람들, 한족 있죠? 한족을 쫓아내고 한족을 개나 돼지처럼 노예로 부려버렸단 말이죠. 이 한족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 한족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저쪽 피난 가서 이렇게 무리지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신분을 숨기겠지, 맨 처음에. 근데 점차적으로 신분을 알리게 되죠. 너도 한나라, 나도 한나라, 우리 민족 똘똘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그 세력을 형성하더니 결국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독립운동을 하자라는 거죠. 이 뺏긴 우리 땅을 찾아야 된다라는 독립운동이 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중국.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한족들이 커지면서 이름을 바꾸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도 이제 국가다운 면모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명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이 원나라, 몽골족에게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전쟁하자라는 이런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이때 당시에 공민왕은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한 칼에 베어버리자라고 하면서 이 권문세족 씨를 말려버려야 되잖아요. 얘들의 대표주자 기철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였잖아요. 그렇죠? 함남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이 쌍성공 총관부의 땅을 탈환하고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영토를 수복하니 그것이 공민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숨겨놓은 이 반원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 공민왕. 책으로 갑시다. 자, 119쪽에 양과로 2번에 공민왕의 개혁정치인데요. 동그라미 1번 대외적 반원 정책, 친원 세력을 죽여버렸고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시키고 이성육부의 관제를 다시 복구시켰어요. 그리고 뭐 충땡왕 이런 거 없어. 그러면서 공민왕이 돼버렸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당을 수복했죠. 역시 공민왕도 죽어서 붙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시오. 동그라미 2번 대내적 왕권 강화는 뭐냐면 예전에 정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정방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최우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인사권. 웃기는 거죠. 신하들이 계속 갖고 있어요. 공민왕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없애버려. 라고 하는 순간 문무의 인사권 누가 갖죠? 왕이 갖죠. 왕권 강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이런 큰 건물을 만들어 놓고 전민변정도감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 권문세족이 재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백성 수탈이지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탈한 재산을 몰수하는 거야. 몰수해서요. 이것을 뺏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기구인데 이것이 전민변정도감이죠. 엄청 중요해요. 국민왕은 무조건 시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권문세족이 힘들죠. 우와.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뭡니까? 전민병정도감을 만들고 이끌었던 신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스님이에요. 그래서 국민왕이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병정도감으로 해서 권문세족을 공격을 하거든요. 이때 권문세족이요. 자, 때는 됐다. 자객을 보내라. 그래서 신돈을 죽여버리고요. 그 이후에 국민왕도 살해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개혁이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안타깝죠. 자, 그 사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의 결과. 권문세족의 반발로 신돈이 제거되고 국민왕이 살해되고요. 개혁이 끝나버립니다. 자, 그리고 한계를 보시면 이때 여기에서 명나라 애들이요. 명나라 애들이 다 이렇게 해서 뭐 우수한 인재들이었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크니까요. 똑같은 한족인데 나는 싫어 라고 하는 애들이 생겨요. 내가 왜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난 싫어. 난 그냥 이대로 잘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빨간색 두건을 둘러쓰고 도적대로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이 홍건적입니다. 이 홍건적들이요. 너네는 그렇게 우리는 도적대 하면서 그냥 편하게 먹고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고려를 쳐들어가요. 요것이 또 홍건적의 침입이고 또 조금 있으면 왜구가 엄청나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 가면요. 홍건적과 왜구가 계속 쳐들어오고 이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국민왕이 피난 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게다가 이렇게 개혁 세력이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국민왕이 이렇게 쉽게 무너졌던 이유는 이 신진사대부들의 힘이 아직은 약했기 때문이에요. 얘들보다 강했으면요. 얘들이 이랬던 거를 힘으로 막았을 건데 일단 얘들은요. 무력이 강했고요. 얘들은요. 학식밖에 없어요. 무력이 없단 말이죠. 공부한 학자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명분상으로 입으로 떠들어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은 권문세족의 세상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120쪽 볼게요. 자, 120쪽에 고려말 사회 변동이 나오는데 국민왕의 영토수복 나오죠. 이거. 자, 본문에서 양과로 1번의 신진사대부의 성장입니다. 자, 출신 무신집권기 1회 과거를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한 학자적 관료가 신진사대부예요. 성리학을 공부했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의 성장, 성리학 수용, 그리고 불교를 비판합니다. 이것은 문화편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불교가 타락의 길로 가요. 무신정권 막 이렇게 가면 뭡니까? 문벌 귀족 때부터. 그래서 이 불교가요, 돈을 알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알고 이건 알면 안 되는데 이것까지 알아버리고 또 술도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불교가 타락을 해버려요. 그리고 불교국가죠. 불교국가이기 때문에 불교는 누가 지켜줘요? 국가가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죠? 게다가 이걸 누가 지원하죠? 문벌 귀족 있지요. 무신정권 있지요. 권문세족 있지요. 이런 타락한 부패한 관리들이 미친 듯이 쏟아붓죠. 왜요? 얘들이 잘못한 게 굉장히 많죠. 부처님한테 빌어야지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죄를 사해주세요.
부처님은 돈을 좋아하십니다. 돈 드릴게요. 짝 드리면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패 걸려가고 하니까 불교가 엄청나게 빵빵해져요. 재산이 빵빵해지고 승려인데 승려가 아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식 있는 승려들이 등장을 해서 불교 개혁운동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문화편에서 공부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고려가 타락하게 된 것은 불교의 영향도 크다라는 거지,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신진사대부예요. 권문세종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불교는 좋은 것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동그라미 2번의 성장, 성리학을 수용했고요. 불교를 비판하고 권문세족을 계속 비판하지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신진사대부는 누구? 원래 원나라의 주인 한족을 사대하자는 입장입니다. 성리학이 한족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족은 누굽니까? 명나라죠. 그래서 친명파가 되는 것이고, 얘들은요 그대로 친원파죠. 그러니까 친명파와 친원파가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고려 말이에요. 자, 이제 양과로 이번에 14세기의 홍건적 외구의 침입인데요. 동그라미 1번 홍건적이 쳐들어오지요. 계속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성계. 이성계가 홍건적을 격퇴합니다. 그러면서 이성계가 스타덤에 올라요. 이성계 장군 만세! 이렇게 되고.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외구가 쳐들어오죠. 외구가 쳐들어올 때 누가? 최영과 이성계가 엄청나게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최영과 이성계는 완전히 스타덤에 올라 버려요. 이들을 그냥 박살내버리는데, 특히 이제 이성계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인데 이성계는 엄청났다고 그래. 뭐 일반 그 백발백중이고, 그리고 말을 타고 있는데 말을 타다가 화살이 날라오면 칼로 탁탁 쳐가지고 막았고, 그리고 이제 화살이 막 날라와요. 여기 이제 심장부에 꽂히잖아? 그러면 말을 탄 상태에서 말 위에 올라가. 가랭이 밑으로 싹 나가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성계가 엄청났어요. 엄청났는데, 이때 외구가 이 20살짜리밖에 안 되는 이 아지발도라는 놈이 있어요. 아지바투라고도 하는데, 아지발도가 이제 와가지고 얘는 그냥 뭐 아주 우리 관군을 그냥 뭐 파리 잡더니 다 잡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0살밖에 안 되는 어린 놈인데 이 외구들이 얘를 필두로 해서 와 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타났다 그러면 관군이 벌벌 떨어요. 그때 이제 이성계가 나가죠. 이성계가 나가서 저 어린 놈의 자식이, 그런 다음에 화살로 그대로 한 발 탁 쐈는데 그걸로 바로 명중시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성계. 그렇죠? 자, 봅시다. 동그라미 2번에 외구. 외구가 침략하자. 최영은 부여 홍산에서, 그리고 이성계는 남원의 황산에서, 그리고 박위는 대마도에서, 그러니까 여기 스시마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대마도. 박위가 가서 토벌해버립니다. 외구가 막, 그러니까 외구의 근거지가 대마도니까 털어버렸고, 최무선은 화통도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화포를 만들어요. 그리고 진포대첩이 있는데 이 진포전투가 배 전투예요. 바다에서 있는데 당시에 화포를 배에다 장착을 한 다음에 이 일본 놈들은요 그 작은 배예요. 배가 작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가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는 뭘 못 실어요. 근데 우리는 큰 배에다가 화포를 장착해서 빵빵빵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대단하냐고요? 당시에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요, 화포를 배에 실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최초예요. 왜냐면 당시에 화포를 빵 쐈을 때 이 중심을 잃어가지고 배가 뒤집힌대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했다라는 거죠. 엄청난.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이성계의 그 황산 대첩하고 이 최무선의 그 화포를 이용한 진포전투, 요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양괄호 3번에 이제 요동정벌인데요. 그래요. 요동정벌은 조금 쉽게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지금 홍건적과 외구가 쳐들어와서 최영과 이성계가 스타덤에 올랐다는 거죠. 국가를 구한 고려 말에 장수들이 등장을 했다. 이 장수들을 이름하여 뭐라 부르냐면 신흥, 새로 등장한 무인세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흥 무인세력이 등장을 했어요. 예전의 무인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신흥 무인세력 이성계, 최영이 등장을 했고, 이 다음 얘기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게요.